2003년 3월 16일 충청북도 제천. 봄비가 내린 뒤 축축한 흙을 파헤치던 굴삭기가 멈춰섰습니다.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검은색 비닐,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흙냄새 대신 다른 냄새가 퍼졌습니다. 피비린내였습니다. 비닐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있었습니다. 머리, 몸통, 두 팔, 두 다리.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토막 난 시신이라기엔 너무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 사람을 조립하듯 정리해 놓은 것처럼 각 부분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노에 의한 범죄라면 흔적은 더 엉망이어야 했습니다. 충동적인 살인이라면 시신을 이렇게 정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죽음을 계획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 피 묻은 옷까지, 그을린 흔적이 있는 장갑, 그리고 차량 깔판의 잔해. 모든 증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살인의 현장이 아니라 시신을 옮긴 마지막 종착지였다는 것을. 피해자는 50대 여성 황모 씨였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가족과의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소파 밑에서 발견된 오래된 휴대전화에는 끝자리가 2511로 끝나는 번호가 수십 번 찍혀 있었습니다. 황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변치 않도록. 그녀는 결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무언가였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시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3년 3월 16일 일요일, 충청북도 제천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고 공사 현장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제천시 외곽의 한 배수로 공사 현장. 오전 10시쯤 굴삭기가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굴삭기 기사는 평소처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킷이 흙을 퍼올리고 트럭에 싣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버킷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기사는 굴삭기를 멈추고 내려와 확인했습니다. 흙 사이로 검은색 비닐이 보였습니다. 큰 비닐이었습니다. 마치 김장 비닐처럼 보였습니다. 기사는 주변 작업자들을 불렀습니다.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비닐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크고 두꺼운 검은색 비닐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비닐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건 흙냄새도 아니고 음식이 썩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봉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출동했습니다. 감식팀은 조심스럽게 비닐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신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토막난 상태였습니다. 감식관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너무 가지런했습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각 부분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퍼즐 조각을 정리하듯 배치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토막 살인 현장은 이렇지 않습니다. 분노에 의한 범행이라면 흔적이 더 난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더 조사했습니다. 비닐 옆에 여러 물건들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 하나, 낡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옷가지들, 여성용 옷으로 보였습니다. 그을린 흔적이 있는 장갑, 불에 탄 것 같았습니다. 차량 깔판의 잔해, 플라스틱 재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비닐봉투, 모든 물건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감식팀은 현장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인이 벌어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흙에서 대량의 혈흔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닐 밖의 흙은 깨끗했습니다. 감식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은 살인 현장이 아니라 시신을 옮긴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은 다른 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각 부분을 비닐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차에 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겼습니다.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키는 약 160cm,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사망 시기는 약 3개월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2년 12월쯤이었을 것입니다. 사인은 둔기에한 두개골 골절, 머리를 여러 번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은 사망 후 토막났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톱으로 뼈를 자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세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씻은 것입니다. 혈흔을 제거하려고 한 흔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살인 후 시신을 씻고 토막 내고 정리해서 비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딴 곳에 묻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아 기록을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며칠 후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황모 씨, 당시 52세. 2002년 12월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오빠를 찾아갔고 그는 영안실로 갔습니다.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오빠에게 황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동생을 본 것은 2002년 11월 말쯤이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통화했고 별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12월 초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동생은 그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집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제천시 시내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곳은 없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은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상해 있었습니다. 화분에 식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우편물이 문틈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실을 살피고 소파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충전해 전원을 켰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호가 유난히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끝자리가 2511로 끝나는 번호. 11월 한 달 동안만 30번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11월 28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받았습니다. 경찰은 황모 씨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는 11월에 30번 이상 통화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의 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명의자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명의자는 다른 사람으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을 찾아갔습니다. 그 번호는 그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신고도 했지만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용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번호는 타인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황 씨의 금융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기록,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황 씨의 금융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서 황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되었습니다. 총액은 약 800만 원. 하지만 황 씨 본인이 인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ATM, CCTV를 확인했습니다. 11월 28일 오후 3시, 한 남자가 황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 키는 약 175cm의 마른 체형.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남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을 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경찰은 다른 날짜의 CCTV도 확인했습니다. 11월 25일, 같은 남자. 11월 30일, 같은 남자. 12월 2일, 또 같은 남자. 모두 같은 사람이 황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봤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황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신용카드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주유소, 마트, 음식점, 모두 제천 시내였습니다. 경찰은 각 장소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ATM에서 본 그 남자. 그는 황 씨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하지만 아무도 그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황 씨의 오빠에게 CCTV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황 씨의 친구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뭔가 기억해냈습니다. 황 씨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작년 가을쯤 황 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사업을 하고 있고 친절하고 매너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천 지역의 골프 동호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천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골프 동호회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각 동호회의 회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호회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제천 골프 사랑회. 회원은 약 30명. 대부분 40대에서 60대였습니다. 경찰은 회장을 만나서 CCTV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최모 씨라고 했습니다.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매너 최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회원들을 잘 챙겼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하지만 회장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최 씨는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한다고 했고 제천에서 산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동호회 회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끝자리가 2511이었습니다. 황 씨의 휴대전화에 찍혀 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통신사에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이미 며칠 전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적힌 주소로 가봤더니 그곳은 빈 건물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가게였습니다. 최 씨는 가짜 주소를 등록한 것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모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하지만 CCTV 속 남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동호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최 씨에 대해 아는 것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친절했고 골프도 잘 쳤고 회비도 잘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원이 이상한 점을 말했습니다. 최 씨는 항상 현금으로만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회비도 현금, 골프장 식사비도 현금, 카드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최 씨가 차를 자주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차를 몰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랜저, 어떤 때는 에쿠스, 모두 고급 차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 번호는 매번 달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짜 주소, 현금 결제, 자주 바뀌는 차량. 최 씨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사용한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렌터카였습니다. 그것도 타인 명의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최 씨는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 씨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30번 이상 통화했습니다. 황 씨의 카드와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가 사라진 직후 그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집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황 씨의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2년 가을부터 겨울까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0월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골프장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 매너가 좋고 친절하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든다. 11월의 일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자주 만나고 있다. 나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함께 식사를 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걸까? 두 사람의 사랑 변치 않도록. 마지막 일기는 11월 27일이었습니다. 내일 그분이 집으로 오신다고 했다.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다. 설레고 떨린다. 그 다음 날 11월 28일 황 씨의 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최 씨는 황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11월 28일 저녁 최 씨는 황 씨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 씨는 죽었습니다. 최 씨는 그녀의 카드와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씨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주민등록번호.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가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는 실존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골프 동호회 가입 당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타인 명의였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골프 동호회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여러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제천뿐만 아니라 청주, 충주, 심지어 서울의 동호회에도 있었습니다. 각 동호회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최모, 김모, 박모, 이모, 주민등록번호도 각각 달랐습니다. 모두 도용된 명의였습니다. 경찰은 각 동호회 회원들을 면담했습니다. 공통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매너가 좋았습니다. 스스로 총무를 자처했습니다. 회원 명단을 관리했습니다. 회비를 걷었고 회식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각 동호회 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혹시 이상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의 한 회원은 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충주의 한 회원은 사업 자금이라며 1,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최 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울의 한 회원은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지만 계약금만 내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0명 이상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 씨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골프 동호회를 이용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이용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진짜 신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각 동호회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회식 사진, 골프장 사진,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지, 본 적이 있는지. 며칠 후 대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년 전 대전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골프 동호회를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는 5명, 피해 금액은 3천만 원.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전 경찰이 당시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몽타주를 보내왔습니다. 경찰은 몽타주와 CCTV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전 경찰도 당시 범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임을 확인했었습니다. 진짜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2000년 대전에서 활동, 2001년 청주로 이동, 2002년 제천에 정착, 매번 다른 이름, 다른 신분으로. 그는 마치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황 씨와 최 씨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왜 황 씨가 그를 믿었는지, 골프 동호회 회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황 씨는 2002년 여름에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골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최 씨는 그녀를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골프 자세를 가르쳐 주고 연습장에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9월쯤부터 둘이서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황 씨에게 사업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곧 큰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황 씨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최 씨는 곧바로 갚았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10월에는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11월에는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최 씨는 매번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자주 걸었습니다. 끝자리가 2511로 끝나는 번호. 11월 한 달 동안만 30번 이상 통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이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집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11월 초까지는 행복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만났다. 행복하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두 사람의 사랑 변치 않도록. 하지만 11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는다.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무 믿었나 불안하다. 마지막 일기는 11월 27일이었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다음 날 11월 28일 황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ATM CCTV에 최 씨가 황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11월 28일 황 씨와 최 씨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골프 동호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꺼져 있었습니다. 등록된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유령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진짜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얼굴 사진만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반드시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기꾼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접촉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골프 동호회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ATM, CCTV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정기적으로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전국의 사기 사건, 신분 도용 사건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3년, 작은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부동산에서 이상한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신분증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속초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차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방에는 몇 가지 물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 유리병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그 지문을 미제 사건 파일에도 대조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천 토막 살인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2003년 황 씨의 집 소파 밑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에서 채취한 지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최 씨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재구성했습니다.
속초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속초 지역의 모든 숙박업소, 고시원, 원룸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18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속초의 한 원룸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였습니다. 속초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감식팀이 출동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병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타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독사로 결론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에서 발견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실존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 속초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그 지문은 2003년 제천 토막 살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천 사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임 형사가 사건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속초로 향했습니다. 시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15년 전 ATM, CCTV에 찍힌 남자, 골프 동호회 사진 속 남자, 매너 최라고 불렸던 그 남자. 맞았습니다. 방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옷장에는 남루한 옷가지들만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몇 장의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침대 밑에서는 낡은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황 씨도 그 중 한 장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도 웃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 몇 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약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간 질환 치료제였습니다. 경찰은 방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방 주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약 5년 전인 2013년부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신명우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약국에 다녀오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월세는 항상 현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웃들도 그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생활 반경을 조사했습니다. 근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약을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간 질환 약이었습니다.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몇 달은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 점원도 그를 기억했습니다. 가끔 컵라면과 물을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짜 신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 그중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경찰은 각 신분증의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나이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오래된 신분증부터 추적했습니다. 1970년대에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명우. 그 이름으로
주민등록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명호는 1998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98년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신원 확인 후 화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속초에서 발견된 시신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1998년 사망한 신명호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사는 신명호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경찰은 2018년 속초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1998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시신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1998년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사진, 신원 확인 기록, 화장 기록,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퇴직해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며 회상했습니다. 사고는 밤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원은 소지품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지갑에 신분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깨달았습니다. 1998년 교통사고 피해자는 진짜 신명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명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명호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2018년 속초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시신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명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장 오래 사용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명호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전국을 떠돌며 살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전,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속초. 매번 다른 이름으로, 매번 다른 신분으로 골프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 금액은 수억 원. 하지만 황 씨만이 살해당했습니다. 왜 황 씨였을까요?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신명호와 황 씨가 만났습니다. 황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신명호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황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곳에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황 씨를 죽이기로. 그는 미리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둔기, 톱, 김장 비닐, 세제, 수세미. 황 씨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황 씨는 즉사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뼈를 톱으로 잘랐습니다. 혈흔을 세제로 씻어냈습니다. 각 부분을 비닐에 담았습니다. 가지런하게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했을까요?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운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분을 분리하면 차에 싣기 쉬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방어 기제. 토막 난 시신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합리화했을 가능성. 어느 쪽이든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차에 싣고 제천 외곽으로 갔습니다. 배수로 공사 현장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황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자전거로 도망쳤습니다. 차량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속초의 작은 원룸에서 유령처럼. 하지만 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간경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만 버텼습니다.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2018년 8월, 그는 홀로 죽어갔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범인은 사망.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씁쓸했습니다. 황 씨의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오빠는 영안실에 다시 왔습니다. 신명호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심경인지. 오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동생이 편히 쉴 수 있겠죠. 법정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판결도 없었습니다. 신명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신명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타인의 이름으로, 타인의 신분으로, 평생을 도망치며. 그에게도 진짜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왜 그를 믿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그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변치 않도록. 하지만 그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습니다. 사람을 토막낸 것은 그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자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를 먼저 데려갔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황 씨의 오빠는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편히 쉴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잃어버린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2003년 3월 16일, 제천의 배수로 공사 현장. 가지런히 놓인 토막 시신. 그날의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명호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황 씨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세월은 흘러도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향한 기다림, 진실을 향한 기다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향한 기다림. 그날의 비밀, 가지런한 토막, 그 뒤에 숨겨진 14년의 추적.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경찰은 신명호의 삶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호는 황 씨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그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각 지역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의 미해결 사기 사건들을 재조사했습니다. 골프 동호회, 등산 모임, 독서 클럽. 신명호는 다양한 모임을 이용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먼저 친절하게 접근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총무나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을 빌려 곧바로 갚았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큰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대전의 피해자 김 씨, 2000년에 신명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투자 명목이었습니다. 신명호는 한 달 후 2배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명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청주의 피해자 박 씨, 2001년에 신명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신명호를 믿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등산 모임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다음 날, 신명호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충주의 피해자 이 씨, 2002년 초에 신명호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신명호는 곧 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씨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신명호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총 23명. 피해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 모두 신명호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신명호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허탈해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대전의 김 씨는 말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청주의 박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겠죠. 그렇게 살면서. 충주의 이 씨는 말했습니다. 속은 제가 바보였죠.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경찰은 신명호가 벌어들인 돈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명호의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속초 원룸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경찰은 신명호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싼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고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고급 음식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신명호는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려면 돈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면 돈이 들었습니다. 보증금, 월세, 생활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신명호는 번 돈을 모두 도망치는 데 썼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신명호의 진짜 신원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신분증 사진, 1980년대 신분증 사진, 1990년대 신분증 사진. 모두 조금씩 달랐지만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도용되거나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실종자 기록을 뒤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외모의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DNA 검사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족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결국 신명호는 신명호로 남았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황 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003년 발견된 시신이었지만 장례는 2018년에야 치러졌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오빠와 조카들이 참석했습니다. 친구 몇 명도 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오래 기다렸지. 황 씨는 고향 묘지에 묻혔습니다. 부모님 곁이었습니다.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망 연도는 2002년, 발견된 연도는 2003년, 장례를 치른 연도는 2018년. 세 개의 숫자가 그녀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명호는 화장되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 유골을 찾아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재는 납골당 한 구석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항아리, 번호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명호의 삶은 끝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사건이 종결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십 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신분 확인 시스템이 취약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CCTV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신명호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훔쳤습니다. 혹은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지문이 들어갔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 본인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신명호는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초의 작은 원룸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4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병이 그를 잡았습니다. 경찰도 법도 잡지 못했지만 병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골프 동호회들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 회원 가입 시 신원 확인을 강화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직장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추천인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총무나 회계를 맡는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사람들의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특히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슬픈 일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항상 의심해야 하는 관계, 그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황 씨는 신명호를 믿었습니다.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50대 독신 여성, 가족도 멀리 있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신명호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었습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결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닫아야 할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믿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돈이 개입되는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가족, 친구가 이상한 사람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2018년 사건이 종결된 후 담당 형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5년 만에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어떤 기분인가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범인은 죽었지만 재판도 없었고 처벌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의 일부만 밝혀졌습니다. 신명호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신명호를 믿었던 그날을, 돈을 빌려줬던 그날을, 그리고 배신당했던 그날을. 어떤 사람은 그 이후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신명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까? 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야 할까?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황 씨를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2003년 3월 16일 제천의 배수로 공사 현장 가지런히 놓인 토막 시신 그 발견에서 시작된 이야기 2018년 8월 15일 속초의 작은 원룸 홀로 죽어간 범인 그 발견으로 끝난 이야기 15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들의 상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도 계속됩니다. 어떻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의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